송파의 겨울은 늘 조용히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해 겨울, 한미라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마다 집 안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가득 쌓인 눈은 마치 누군가 집 밖에서 세상을 은폐해버린 듯 고요했고, 바람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긁어내는 것처럼 서늘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는 넓었고 비싸고 깔끔했다. 사람들이 보기엔 이 정도면 완벽한 삶이라고 말할 만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한미라는 안다. 이 집은 호화로운 감옥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혼자서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반듯한 접시 위에 김이 서리는 국을 올려놓고 반찬을 그릇에 나열했지만 식탁 맞은편에 빈자리가 자꾸만 시야에 들어왔다.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다. 남편 서준표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없을 때는 더 없었다. 한미라는 숟가락을 들어 한번 휘저겼다. 내려놓았다. 목으로 넘기기도 전에 식사가 식어버린 것 같았다. 시계가 10시 반을 지나자 마침내 현관 비밀번호 입력음이 들렸다. 무겁게 열리는 문과 함께 익숙한, 하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려운 향이 공기 사이로 스며들었다. 향수와 위스키. 언제부턴가 남편의 냄새는 아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 다녀온 흔적이 되었다. 미라는 몸을 일으켰다. 오늘도 늦었네. 회식이었어? 조심스레 묻는 목소리였지만 되돌아온 건 무심함이었다. 피곤하다. 나 방에서 일 좀 볼게. 그 말과 동시에 서준표는 코트를 벗으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휴대폰 화면 혹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며 비치는 거울 속 본인에게만 머물렀다. 미라의 존재는 그 공간에 없는 것처럼 처리되었다. 그는 한 번도 아내의 눈을 보지 않았고 아내가 준비한 저녁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몸은 괜찮아? 그녀가 용기 내 말했지만 딱 문이 닫혔다. 남편은 대답 대신 문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문틈으로 잘려나간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길이 없었다. 문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공허하게 반사되는 동안 미라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자리에서 숟가락을 들려고 해보았지만 손끝이 덜덜 떨렸다. 밥맛이 난리 없었다. 차라리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데 오늘 하루의 의미가 전부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싫어 억지로라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일어났다. 혼자 먹는 저녁과 혼자 남은 밤은 이미 수천 번 반복된 일이었다. 화장실로 들어가 불을 켰을 때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표정이 너무 낯설었다. 아니, 무표정에 가까웠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입술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녀는 손을 거울에 가만히 올렸다. 30년 동안 아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린 표정. 여자로서의 모습은 깎이고 닳아 사라져버린 흔적. 그녀는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없었다.
그때부터 한미라는 집 안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조용한 집안을 흔드는 유일한 소리. 문 앞에 택배 알림음.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을 메우기 위한 쇼핑이었다. 좋은 음식, 생활용품, 필요 없는 장식품들. 하지만 점점 그녀는 깨달았다. 상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찾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자신을. 택배 알림음이 울리면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잠시라도 외롭지 않았다. 그 작은 울림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눈은 유난히 많이 쌓여 있었고 바람은 휙 하며 건물 사이를 때리고 있었다. 남편은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현관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때 딩동. 조용하기만 했던 집안의 공기를 깨부수듯 벨소리가 울렸다. 한미라는 무심코 소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이 날씨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복도 끝에서 젖은 작업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숨을 고르고 있는 듯 가슴이 천천히 들썩였고 그의 손에는 큼지막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미라 고객님 맞으시죠? 배송이 늦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미라를 향해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빛. 그 순간 그녀는 그를 처음 보았다. 장우민. 이름도 얼굴도 존재도 처음인 남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오래전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건져 올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바람이 불어와 현관문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미라는 이상하게 문을 닫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던 사람처럼. 밤은 조용했고 눈은 더 많이 내렸다. 그리고 그 겨울의 문턱에서 한미라의 30년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송파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밤새 내린 눈이 녹지 못한 채 길 위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한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현관 앞을 자꾸 바라보았다. 첫 만남에서 보았던 장우민의 눈빛이 자꾸만 가슴에 남았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사람을 안심시키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두 손으로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릴 때 작업복 위로 드러난 숨의 떨림,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 모든 것이 밀에게는 너무 낯설었고 동시에 이상하게 친근했다. 다음 날 문 앞에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을 때 한미라는 무심코 인터폰을 다시 살폈다. 혹시 그 남자일까? 그리고 스피커 너머로 들린 목소리. 한미라 고객님이시죠? 배송입니다. 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우미는 또다시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눈송이에 젖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에 닿은 숨이 희미한 하얀 김이 되어 흘러나왔다. 오늘도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투가 너무 조심스러워
미라는 괜히 가슴이 저릿해졌다. 남편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말, 오히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태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혼자 요동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미라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물건을 주문할 때 가능한 한 우민이 자주 오는 시간대를 맞추려는 것. 오후 2시와 5시 사이. 그가 현관에 나타났던 그 시간대. 처음에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분명히 말해주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좋든 싫든 그것이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며칠 후 우민이 또다시 현관 앞에 섰다. 그는 겨울 작업복 깃을 털며 말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춥죠. 집 안난방은 괜찮으세요? 그냥 일상적인 인사 같았지만 그 말이 한미라에게는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걱정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럭저럭요. 설마 밖에서 일하시느라 더 힘드시겠죠. 순간 우민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웃음은 두꺼운 겨울 공기를 뚫고 들어오는 햇빛 같았다. 저야 뭐 익숙합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따뜻하면 저도 따뜻하죠. 그의 말투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은 유난히 대화가 길어졌다. 날씨 얘기, 요즘 송파 일대의 교통체증, 배달 일을 하며 겪는 위험한 순간들, 그리고 미라의 하루. 집에 혼자 계시다 보면 불편한 점도 많을 텐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미라는 잠시 숨을 멈췄다. 혼자 있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오는지.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미는 그녀의 눈 속 깊은 외로움을 보았는지 순간 짧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 표정 하나가 미라의 가슴 한쪽을 흔들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있었다. 거실의 메인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고 결국 꺼져버린 것이다. 미라는 의자를 가져와 고쳐보려 했지만 손에 힘도 잘 들어가지 않고 어깨가 자꾸 떨렸다. 그때 마침 벨이 울렸다. 고객님, 배송 왔습니다. 문을 열자 우민이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미라는 머뭇거리다 그에게 말했다. 저 혹시 잠깐만 시간이 괜찮으면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말이 끝나자마자 우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가 불편한가요?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한미라는 괜히 가슴이 뛰었다. 남편 외에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 외에 사람다운 목소리를 가진 누군가가. 우미는 조명 스위치를 확인하더니 의자에 올라 조심스레 전등을 살폈다. 작업복이 조명 아래서 약하게 빛났고 그의 손에 붙은 작은 상처들, 깊게 새겨진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의 팔 근육이 움직이며
조명을 고정하는 장면이 미라의 시야에 선명하게 담겼다. 그 움직임을 보는 순간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 다 됐습니다. 아마 오래된 정우였나 봐요. 그는 내려오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혼자 하면 자꾸 불안해서. 미라는 서둘러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때였다. 우민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근처에 있을 때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위험하게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혼자 하지 마세요. 그 문장은 그녀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다. 그날 밤 한미라는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명확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니, 최소한 완전히 투명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 그의 목소리, 현관 벨소리. 며칠 후 택배 도착 알림이 떴다. 한미라가 문을 열었을 때 우미는 상자를 두 손으로 건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그리고 상자를 받는 순간 미라의 손등이 우민의 손가락 끝에 스쳤다. 전기가 튀는 듯한 짧고 날카로운 접촉.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멈춰 섰다. 우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미라는 숨을 들이마신 채 움직이지 못했다. 눈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하지만 현관 앞 작은 공간만큼은 아주 느리게 따뜻해지고 있었다. 서울의 한겨울 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바람은 송파의 아파트 숲 사이를 파고들며 유리창을 울리고 눈은 밤새 소복이 쌓여 계단 난간까지 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단순히 추운 정도가 아니었다. 갑자기 아무런 경고 없이 툭 아파트 전체의 불이 꺼졌다. 순식간에 거실은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난방도 멈췄고 가전제품이 모두 죽어버린 듯 조용했다. 한미라는 소스라치게 일어나 손을 더듬어 벽을 찾았다. 전등 스위치를 눌러보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단 하나의 소리.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뿐. 정전.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집은 넓고 조용하며 어둠에 덮이면 더더욱 비현실적일 만큼 고립되어 보였다. 미라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보았다. 송파 일대의 빌딩들도 곳곳이 꺼져 있었다. 상가 간판, 아파트 난간, 불빛 모두 사라졌다. 마치 도시 전체가 갑자기 호흡을 멈춘 듯한 느낌. 그때였다.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 시간에 이 정전 속에서 누가 두 번째, 세 번째 노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한미라님,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라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우민이었다. 그 특유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그녀는
급히 현관으로 향해 문을 열었다. 복도 역시 어두웠지만 우민이 들고 있는 작은 휴대용 랜턴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겨울 작업복 위에 눈이 촘촘히 쌓여 있었고 그의 턱 가까이에서는 흰 숨이 뿜어져 나왔다. 층 아래 분전함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나서 올라와 봤습니다. 혹시 다치신 건 없나요? 그는 숨을 고르며 미라를 위아래로 살폈다. 그 걱정 어린 눈빛이 또다시 그녀를 흔들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랐어요. 이럴 때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난방도 꺼져서 더 추워질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우미는 자신의 두꺼운 보호용 작업복 상의를 벗어 조심스럽게 미라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순간 그녀의 몸이 굳어버렸다. 작업복에서 나는 익숙한 비누향, 누군가가 자신을 감싸주는 온기, 3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작업복이 어깨에 닿는 순간 미라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그 안에서 묻어나는 천이 마치 얼음 같은 심장을 녹여내는 것 같았다. 이러다 감기 걸리십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세요. 그의 손끝이 잠시 그녀의 어깨에 머무르다가 떨어졌다. 그 짧은 스침조차 미라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작은 랜턴 하나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강남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며 살아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 아래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정전으로 도시가 어둠에 잠겼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과 긴급 차량의 소리가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우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날씨는 예전엔 꽤 익숙했죠. 바닷가에서 일할 땐 폭설이나 정전 같은 건 흔했으니까요. 바닷가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목포요. 거기서 조선소에서 한동안 일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과거가 숨어 있는 것처럼 들렸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을 그는 피했다. 평소엔 유쾌하고 배려 깊은 말투이지만 유독 개인적인 이야기만은 단단히 감춰둔 채였다. 미라는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은 혼자 사세요? 우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입니다. 오래됐어요. 그는 덧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았다. 혼자 버텼던 세월, 무게, 책임, 그런 것들이 말 한마디 없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다. 어둠과 추위 사이에서 둘은 이상하리만큼 가까운 온도를 공유했다. 미라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의 숨결을 느끼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우민의 따뜻한 숨. 손등에 은근히 닿는 그의 팔. 몸을 둘러싼 작업복의 냄새. 그 모든 것이 한 미라의 굳어버린 감정을 천천히 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호감 이상의 것이었다. 오랜 시간 잊혀진 여성으로서의 감각,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욕망. 한미라는 갑자기 숨을 삼켰다. 자신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 몰랐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과. 창밖에서는 멀리서 또 다른 건물의 비상 전력이 켜지는 불빛이 번쩍였다. 그 미약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때 우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깜짝 놀라 급히 주머니에서 꺼냈다. 벨소리 자체는 작았지만 분위기를 단번에 끊어놓을 만큼 날카롭게 느껴졌다. 아, 네, 지금 갑니다. 그는 짧게 대답한 뒤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아까까지 따뜻하던 눈빛 대신 뭔가 긴장감이 도는 표정이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그 알 수 없는 불안이 미라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무슨 일인데요? 괜찮아요? 내려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단 집 안에 계세요. 문 꼭 잠그시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고객에 대한 걱정보다 더 깊고 단단한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을 남긴 채 그는 급히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어둠 속에 한 미라만이 남았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는 걸 느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별, 불안한 눈빛, 말없이 숨긴 듯한 무언가. 그 순간 미라는 확신했다. 우민이라는 남자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삶에도 깊은 어둠과 상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전된 집 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미라의 내면은 더 복잡하고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송파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정전의 그날 이후 한미라의 마음속에는 더 깊고 혼란스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로 장우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현관벨은 울리지 않았다. 미라는 처음엔 스스로를 다독였다. 잠시 다른 구역에 배치됐겠지.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불안은 더 거칠게 잔상을 남겼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송센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가 택배 맞죠? 혹시 장우민이라는 직원, 지금 어느 구역에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 후 상담사가 말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는 그런 이름의 직원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죠? 며칠 전까지 계속 제 집으로 배송 오셨는데 확인해봐도 잔구민이라는 정규 직원도 계약직도 없습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상담은 끝났지만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없는 사람? 분명히
내 앞에서 말하고 웃고 조명을 고쳐주고 그 남자였는데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미라는 직접 배송센터 사무소를 찾아갔다. 눈이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이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우민의 배송 기록을 보여주었다. 직원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아, 이분. 며칠 전에 근로 마감하고 그만두셨어요. 근로 마감이요? 정규 직원이 아니었던 건가요? 예, 단기 일용직이었어요. 갑자기 그만두고 연락도 안 됩니다. 직원의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 들을 정보도 없다는 듯 손을 털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젊은 직원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다. 저 사람 사실 좀 유명했어요. 유명하다니요? 직원은 주변을 훑어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에 목포에서 조선소 사장이었다고 들었어요. 꽤 큰 규모였는데 어떤 대기업이랑 분쟁 나고 결국 파산하고 여기 올라온 거라고.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어떤 대기업 말인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한서그룹이라고 하던데요. 한서그룹. 바로 남편 서준표가 재직하는 회사. 수십 년 동안 가정은 돌보지 않으면서도 회사만은 생명처럼 붙들고 살던 그 남자. 그 순간 모든 게 얼어붙었다. 정전된 집보다 더 깊은 어둠이 미라의 머릿속을 뒤덮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전기 배전함을 열어보았다. 며칠 전 정전 원인을 확인하러 온다는 핑계로 우민이 잠시 열었던 장소. 문득 어쩐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손전등을 켜고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비닐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전선 뭉치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그 비닐을 꺼냈다. 안에는 여러 종이들이 접힌 채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사진. 폐허처럼 변한 조선소. 입구에는 굵은 글씨가 적힌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압류 및 폐쇄 조치. 두 번째는 빈 문서. 수억 원 단위의 대출 기록. 가압류 도장. 그 중간에는 한서그룹의 하청 계약 파기 통보서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남편의 회사가 한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노트 한 장이 떨어졌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도 삐뚤삐뚤했다. 한씨, 고마웠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라도. 한미라. 그리고 20년 전 그녀가 기억도 흐릿한 어느 날 조용히 기부했던 지역 조선소 근로자 지원 사업. 그때 담당 직원 중 한 명이 눈물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던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장우민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일기가 아니라 편지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 세월을 끌며 간신히 붙든 작은 약속 같은 메모.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하나씩 조각이 맞춰졌다. 왜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왜 정전이 난 날 제일 먼저 달려왔는지, 왜 끝내 자신에 관한 말을 피했는지. 우미는 그녀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숨기고 한없이 낮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리고 미라는 깨달았다. 남편의 회사가 우민의 삶을 짓밟고 우민은 한때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그 은혜 때문에 다시 그녀의 삶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민 씨.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죄책감, 혼란, 그리고 모른 채 살아온 20년의 공백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자신이 도움을 준 줄도 몰랐고 그 남자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버텼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왜 갑자기 사라져야 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미라는 조용히 메모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숨은 더 거칠어졌다.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민을 잃은 두려움, 과거를 되살아보는 공포, 남편에게서 피어오르는 진한 불신,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 밤 한미라는 처음으로 울었다.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달래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장우민의 사라짐 뒤에는 두 사람 모두의 과거가 얽혀 있고 그 과거는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송파의 새벽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도로를 뒤덮었지만 한미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더 오래되고 더 차가운 겨울이 내리고 있었다. 우민이 남긴 서류 뭉치를 품 안에 꼭 끌어안은 채 그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해야 할 집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준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와이셔츠의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술 냄새를 풍기며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갔다 와? 익숙한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그 목소리. 하지만 오늘의 미라는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코트를 벗고 조용한 손길로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하나씩 펼쳐 놓았다. 준표는 짜증스럽게 물었다. 그게 뭐야? 또 별걸 다. 미라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이 회사 기억나죠? 목포의 우영조선. 준표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미라는 덧붙였다. 당신 회사가 계약 파기하고 조선소를 압박해서 파산시킨 그곳. 그녀는 손끝으로 문서를 밀어 그의 앞에 펼쳤다. 하청 계약 파기 통보서, 압류 집행 기록, 서, 준표 서명이 찍힌 내부 보고 파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횡령 정황이 적힌 문서.
준표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건 회사 업무야. 너처럼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그는 늘 그랬듯 목소리와 분노로 상대를 짓누르려 했다. 30년 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미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나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집에 가두고 무시하고 내 의견을 묵살하고. 그녀는 낮고 고요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알아. 그리고 더는 당신 옆에 있지 않을 거예요. 준표는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다. 혼란, 분노, 그리고 두려움.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반항이 아니에요. 미라는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선언이에요. 오늘부로 우리 별거 할 거예요. 준표는 다급하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미라야, 제발, 그건 안 돼. 지금 회사가, 아니, 잠깐. 그녀는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마침 잘 됐네요. 혼자 감당하세요. 30년 동안 내가 했던 것처럼. 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놓치고 있던 사실 하나. 미라의 이름은 여전히 회사의 일부 자산 문서에 올라 있었다. 그는 곧 감당해야 할 파국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며칠 뒤 미라는 서류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남편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업무 자료예요.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다. 비자금, 하청 갑질, 조작된 실적 보고서, 횡령,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연루된 서준표의 이름. 미라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저는 이걸 그냥 두고 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대한민국의 뉴스는 한 이름으로 뒤덮였다. 한서그룹 서준표 전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 조선업계 갑질, 피해 업체 다수, 한 전무 연루 정황, 피해 관계자들, 줄소송 예고. 그리고 어느 저녁 미라는 조용히 TV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 남편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 전무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 업체에 할 말 없습니까? 배후는 누구입니까? 남편의 얼굴은 두려움과 수치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라는 TV를 끄고 천천히 코트를 집어들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겨울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쳤다. 그녀는 버스 플랫폼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겨울 하늘. 하지만 어딘가 아주 멀리 새봄의 온기가 숨 쉬는 듯한 미세한 빛이 보였다. 손에 남은 건 단 하나. 정전의 밤, 우민이
자신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주던 그 따뜻한 목도리. 그것만이 미라의 손바닥에서 온기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목도리를 꽉 쥐었다. 그리고 드디어 6글자를 입술로 떼어냈다. 목포로 갑니다. 버스 문이 열렸고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미라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탑승했다. 서울을 떠나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계절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민을 찾아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목포로 향하는 버스는 새벽 해물을 가르며 천천히 멈춰서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밀려왔다. 한미라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서울의 겨울과는 다른 거칠고도 따뜻한 남쪽의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지워질 듯 흐릿한 글씨. 목포 캉 우영 조선 진부지. 20년 전 이름도 얼굴도 잊은 채 스쳐 지나갔던 한 남자. 그리고 한 달 전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비추던 따뜻한 눈동자. 그 두 남자가 지금 한 사람으로 이어져 그녀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다. 부다 끝 녹슨 난간 옆에서 한 남자가 작은 배의 엔진을 손보고 있었다. 바다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그의 어깨와 팔뚝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미라 씨? 놀람이 아니었다. 충격도 아니었다. 그의 눈에 잠시 스치는 건 근심이 풀리는 듯한 안도의 빛이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왔어요. 우미는 장갑을 벗고 천천히 일어섰다.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발걸음 소리가 겨울바람 사이로 울렸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표정처럼 담담하고 조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미라는 허리를 곧게 펴며 말했다. 저를 구해달라고 오지 않았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한 미라로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우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한 선택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오는 그날을. 저릿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그들은 말없이 항구를 걸었다. 파도는 낮게 부서지고 갈매기 소리가 바람에 실려 길게 울렸다. 둘 사이에는 어떤 약속도 어떤 단정도 없었다. 그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 우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디서 살 생각인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미라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정하고 싶어요. 누가 대신 살아준 인생이 아니라 제가 걸어야 할 길을. 우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길이 어느 방향이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웃을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을 뻔하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우민 씨는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망가진 배도 고치면 다시 떠요.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 그 대답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남의 인생에 짓눌려 무너졌던 조선소 사장의 지난 세월. 그럼에도 다시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어느 누구보다 단단했다. 미라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저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미는 그녀의 불안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미라 씨, 저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그녀의 머리칼과 함께 우민이 둘러주었던 그 목도리가 크게 흔들렸다. 목포의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 목도리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두 사람은 항구 끝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홍빛과 금빛이 바다 위로 퍼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였다. 그녀의 30년 겨울 끝에 찾아온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조용한 첫 번째 봄의 징조였다. 우미는 그녀의 옆에서 천천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녀는 대답했다. 네,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진다. 흩날리는 바닷바람에 목도리가 한번 크게 흔들리고 그 위로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깔린다. 어떤 겨울은 30년 동안 끝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이 단 한 번만이라도 따뜻해지는 날. 봄은 반드시 길을 찾아 돌아온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